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탐내는 국가들이 넘쳐날 정도로 그 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가라면 자국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을 한다든지 연구를 통해 기술 향상을 도모하는 법이지만 중국의 경우 어떻게 하면 홀랑 한국의 기술력을 훔쳐올 수 있을지에 매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기술 빼가기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한국에서 어디 이것도 한번 뺏어보라며 인류 최초로 획기적인 기술력을 선보여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번에 진짜로 사고쳤습니다. 이번에 거둔 업적은 4차 산업시대를 넘어 미래 후손들에게까지 끼치게 될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성과로 인해 한국은 인류 역사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페페TV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매국노란 본인과 정신적, 물질적 유대관계에 속해 있던 민족이나 국가를 남의 나라에 팔아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외환의 재해라고 하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 중의 중죄입니다. 한마디로 대역죄인이자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빌부터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을 주로 매국노라고 지칭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기업 간 기술을 팔아먹는 행위로 진화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빼가기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IT 업계의 인력 빼가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의 양상은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원했다면 이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새 공장을 지을 때마다 무더기로 국내 인력들을 빼가고 있습니다. 공장 최고 책임자 바로 및 총감이라는 직책에 한국인을 뽑고 총감이 국내 인재들을 팀장으로 여러 명 뽑는 식입니다. 팀장들은 다시 같이 일했던 한국 동료들을 팀원으로 영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도체 분야야 기술자들을 빼갔음에도 중국인들의 사기 행각에 자멸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실제로 한국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계약서에 퇴직 후 향후 몇 년간 동종업계에 취직할 수 없는 조항을 넣거나 내부 교육으로 인력 유출을 막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에 고용하는 등의 편법을 써 급여는 고용한 회사에서 나가지만 계약 당시 약속한 연봉 차액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급하는 지능적인 방식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고용 전까지 위챗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등 보안에도 철저하다 보니 단속도 어렵습니다. 이런 중국의 기술 빼가기는 한국의 IT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분야까지 번졌는데요. 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는 4개 미국 기업을 해킹하여 백신과 테스트 기술, 치료법에 관한 정보를 훔쳐 수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의 해킹 대상에는 첨단 제조기업은 물론 의료기기, 의학, 교육과 게임 소프트웨어, 태양광 에너지, 방위산업 등 거의 전 분야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한국뿐 아니라 호주, 벨기에,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까지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미 법무부 사이트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인 사이에 널리 사용되는 앱이나 협업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이 휴지통 등에 숨겨둔 문서를 훔치고 이를 암호화해 피해자가 정보 도난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FBI 부국장은 이들은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사나 광둥성 안전부와 협력해왔다면서 중국은 이제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치욕스러운 국가클럽에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 걸쳐 가리지 않고 기술 빼가기에 매진하고 있는 중국도 감히 훔쳐갈 엄두도 못 내는 대한민국의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초전도 핵융합 연구입니다. 새로운 청정 에너지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들은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고 그 밖에도 매연이나 미세먼지, 환경 오염으로 인한 문제들은 새로운 청정 에너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태양은 대표적인 미래 청정 에너지로 전세계 정부와 과학계가 연구 개발에 주력해온 과제 중 하나입니다.
태양이 이 같은 무한한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근원은 핵융합 반응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작용에서 착안하여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태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리즈마를 만들어야 하고, 이 플리즈마를 가두는 그른 역할을 하는 핵융합장치와 연료인 중수소, 삼중수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플리즈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특히 태양처럼 중력이 강하거나 온도가 높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한국중공업, 대한민국 올스타 기업들이 모여서 연구를 진행하는 K스타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로 이번 플리즈마 실험에서 핵융합 핵심 조건인 1억도 초고온 플리즈마를 20초 이상 연속 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스타는 2018년 최초로 이온온도 1억도의 플리즈마 1.5초 가동에 성공한 이후 매년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세계 최고 운전 기록인 8초를 2배 이상 연장한 성과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향후 핵융합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핵융합 장치들은 순간적으로 1억도 이상 초고온 플리즈마를 만들어냈지만 10초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다른 장치의 한계와 핵융합로의 안정적인 초고온 플리즈마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운전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K스타의 성과는 장시간 고성능 플리즈마 운전 기술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스타는 이번 실험에서 지난해 달성한 차세대 플리즈마 운전 모드 중 하나인 내부 수송 장비형 모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기존 초고온 플리즈마 운전의 한계를 넘어 장시간 플리즈마를 유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핵융합 난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실험을 진행하면서 추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스타 센터의 최종 운전 목표는 2025년까지 1억도 초고온 플리즈마의 300초 연속 운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300초 연속 운전은 플리즈마의 불안정을 모두 제거하면서 핵융합 장치를 안정적으로 가동해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런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다른 나라보다 몇 배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는 1990년대부터 인공태양을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였지만 2007년 K스타를 완공한 이후 국내 연구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핵융합 선진 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후 2040년대 핵융합 실증로를 건설하고 2050년대 핵융합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실증하게 되면 상용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 보일 수 있지만 1950년 핵융합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힌 이래 인류 연구 개발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성과입니다. K스타 센터장은 1950년대 핵융합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용화에 걸리는 시간을 약 30년이라고 잡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30년 남았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해왔다며 이제는 과거와 얘기가 전혀 달라졌다. 정말로 30년 안에 인공태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대한민국 기술력의 끝판왕 인공태양이 플리즈마를 20초나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인류 에너지 변환의 첫걸음을 멋지게 시작했네요. 미국, 중국, 일본 다들 지잘났다고 떠들어대는데 대체 인류의 발전을 위해 뭐라고 있는 겁니까? 남의 기술 빼갈 생각이나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방위비 좀 올려받을까? 어떻게 하면 역사 왜곡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나 만들까? 다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반의 반이라도 좀 닮아보세요들. 진짜로 인공태양, 핵융합, 플리즈마 우리보다 먼저 시작해놓고 그동안 한 게 뭡니까? 미국, 일본, 중국 소위 자칭 선진국이라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국가 여러분, 그렇게들 살지 말고 반성들 하세요. 진짜
그리고 K스타 연구원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스타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연구 많이 해주셔서 인류 에너지 역사를 원천적으로 바꿔 깨끗한 지구 만드는 데 도움 주시고 더불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빛내주세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일본에서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상 조짐이 뚜렷하다. 한 해 자살자가 2,000명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상담 시스템을 확충하고 한국에도 관련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5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본의 자살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자살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일본 내 자살자 수는 2만 169명으로 1978년 통계 집계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6월까지 매달 줄어들다 7월에는 지난해와 수치가 같아졌다. 그러나 8월 들어 자살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1명 증가한 1,854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30대 이하 여성 자살자 수의 급증이 영향을 미쳤다. 1,854명 중 여성은 65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3% 늘었는데 30대 이하 여성으로 범위를 좁히면 증가율이 74%에 이른다. 이를 놓고 코로나19가 불러온 불황이 취약계층의 상상 이상의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업률과 자살률이 함께 높아졌다는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실제 올해 2월만 해도 2.4%로 안정됐던 일본의 실업률은 지난 8월 3.0%로 오르며 실업자 수가 206만 명으로 늘었다. 마에다 마사하루 후쿠시마 한립의과대학 교수는 마이니치 신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성 비중이 높은 것도 8월 여성 자살자 급증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후반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할 때 그랬듯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자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기구 일본 종합연구소의 마스무라 히데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이 4%까지 오르면 30에서 60대의 현역 세대를 중심으로 자살자가 연간 2,000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살이 사회 문제로 대두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살 상담 시스템을 강화한다며 최근 2차 보정 예산에 8억 7천만 엔을 추가로 편성했다. 도쿄도 에도가와구는 인터넷에 자살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한 사람이 자동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상담원을 더 늘릴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비슷한 현상이 먼저 나타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산케이신문은 구생성 지정 법인 목숨 지키는 자살대책 추진센터가 한국의 중앙자살예방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여성 자살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1,796건이던 여성 자살자 수는 올해 같은 기간 1,924건으로 7.1%가 늘었다. 오리야마 하렌 일본 자살예방센터 사무국장은 마이니치 신문의 외출 차제, 재택근무 등으로 대면 기회가 줄어들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담받는 게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 연락을 늘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시 대응 방안 모색. 정부는 8일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방안과 관련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일본이 오염수 방출을 결정할 경우의 대응 방안으로는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의 요구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둘러싼 일본 내 공청회 내용과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 관련 동향도 점검했다. 구 실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해양 방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이다. 난민 신청 외국인 반복해 구금한 일본 유엔 국제법 위반.
일본 정부는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장기간 반복해 구금하다 유엔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작업반은 일본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했다는 외국인 동령의 호소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본 정부의 대응이 국제인권규약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일본 정부에 보냈다. 작업반은 의견서에서 해당 외국인이 이유나 기간을 통지받지 못한 채 10년 이상에 걸쳐 간섭적으로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수용을 반복해 당했다며 이런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수용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이 수용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수용의 필요성이나 합리성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지적하고서 일본 정부가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외국인을 지원하는 고마이지의 변호사는 일본의 입국관리국 수용 제도가 명확하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유엔의 권고대로 제도를 개선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수용기간의 상한이나 수용시사법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에서 난민으로 신청한 터키 국적 남성 데니즈 씨와 이란 국적 남성 헤이다 사파리 디망 씨는 합계 4에서 5년에 걸쳐 가석방과 재수용을 반복하는 입국관리국의 수용제도가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며 작년 10월 작업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이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